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어제 1차 시험이 이제 마침 시험을 쳤는데, 뭐 여러분들 다 뭐 합격됐으니까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죠? 네, 다 합격이 됐을 걸 믿고요. 뭐 합격이 안 되더라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내년을 겨냥해서 뭐 준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안 되더라도 뭐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시험이라는 거는 계속적이고 또 내가 실력이 있으면은 또 언젠가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너무 뭐 이렇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실력만 어느 정도 되면은 다 된다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릴게요. 완벽해가 준비해가지고 시험에 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다가 이 정도 같으면 내가 합격되겠지 해서 간 거지, 전부 다. 그래 합격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완벽하게 해가지고 논문 제출하듯이 막 이것저것 자료 뽑아가지고 막 준비하잖아요. 어떤 분 보면은 막 책이 몇 권씩 돼. 뭐 여기 출판사 저기 출판사 막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 제일 공부 못한 사람이에요. 책은 딱 한 권. 그 다음에 기본서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법규는 14개 법률이 제부터 소개부터 할게요. 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주택관리 관계법규에 제가 뭐 강의를 한 30년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성이 강이고요. 이름은 강자, 경자, 구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닥에서 적어도 뭐 오랫동안 뭐 했다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은 제가 1세대라고 봅니다. 1세대. 1세대라는 거 아시죠? 만약에 1세대라는 게 뭐냐면은 주택관리사 1회부터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제가 1회부터. 그러니까 문화재감이죠. 문화재감. 그러니까 1회부터 제가 5회까지는 부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2년에 한 번씩 있었어요. 시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30년 흘렀잖아요. 물론 중간에 제가 뭐 공인중개사로 강의도 하고 공무원 강의도 하고 중간에 약간 있었습니다만은 주택관리사를 계속 한 지는 또 20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강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의는 법령이라는 거는 자꾸 바뀝니다. 그럼 법령이 14개 법률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14개 법률이잖아요. 총 우리가 14개 법률을 기준으로 봐서 개정을 언제까지 기준을 하느냐. 여러분들 언제까지 기준을 할 것 같아요? 시험 치기 전까지입니다. 시험 치기 전까지. 그럼 출제위원들이 보통 시험 치기 며칠 전에 들어가던가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3주 전에 들어가요. 되게 3주 전. 빠르면 3주 전, 조금 빠르면 한 4주, 한 달 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 출제위원이 3명이 들어갑니다. 3명이 출제를 해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3명이 해서 이제 곱하기 40문제를 만들거든요. 그럼 120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 120문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중복이 안 되는 건 또 중복 빼버리고, 너무 또 막 난이한 거는 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는 또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빼버립니다. 40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럼 14개 법률이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직전까지니까 9월 며칠이죠, 우리가? 시험, 2차 시험일이? 9월 16일. 그럼 9월 16일이 만약에 우리 시험 9월 16일 시험인데, 토요일일 겁니다. 그죠? 토요일날 시험 치는 거예요. 불과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서를 공부를 해왔던 사람은 기본서를 보는 게 다 하나.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기본서를 전혀 공부 안 했다. 그럼 무슨 책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만나서도 공부할 때는 요약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안 가져왔나요? 저기? 이미 요약집이 나왔습니다. 우리 방문각에서 이미 요약집이 나왔어요. 요약집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치기 전까지는 요약집을 가지고 제가 매주 이제 화요일 하고 있잖아요. 수요일. 우리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일주일에 이제 2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이제 화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선생님은 그 금요일 날 하루 종일 합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왜? 뭐 월요일 날, 그 다음 빠진 거 있잖아. 목요일, 그 다음 토요일 있잖아. 그죠? 물론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 3일 정도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매일 학원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제부터는 누가 공부해야 돼요? 자기가 공부해야 됩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터득을 할 때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집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집중. 무조건 직업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막 좀 누구 만나고 하는 건 좋은데, 가급적 이제 9월 16일까지는 술, 담배 하시면 다 끊으세요, 일단. 네. 저도 다 끊었잖아요, 지금. 네. 싹 다 끊어버려요. 끊고, 집중을 하세요, 무조건 하고. 집중을 하시고, 만남 뭐 이런 거, 동창회 이런 거 다, 경조사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막 너무 어쩔 수 없는 거는 경조사 나가야 되겠지만은, 일단 2달 동안은 다 여러분들 그 금욕 생활도 하고, 진짜 뭐 우리 스님처럼, 그런 기본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이제 시험이 9월 16일 시험 치기 때문에 이 시험에 치기 직전까지 개정된 거는 반영이 다 된다 봐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스운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에 시험이 있었는데, 그 개정이 8월 달인가 개정이 된 거예요. 8월 달. 8월 개정을 9월 달 시험에 반영을 했습니다.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너무하다. 8월 달에 개정된 걸 어떻게 9월 달에 반영을 하냐. 이렇게 이제 반발이 있겠지만은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치기 당일 날까지, 물론 출제위원회 더 미리 들어가는 거니까 뭐 바로 뭐 당일 날에 개정된 거는 반영이 안 되겠지만은, 적어도 한 달 직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정된 거는 계속 제가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셔요. 기본서 개정을 제가 그동안에 모아가지고 한 오늘까지 해서 5분 정도를 개정안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개정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본서에. 기본서 개정표. 그래서 방문과 교재를 가지고 기본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기본서 개정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가장 많이 개정된 게 뭐다? 제11편하고, 자, 11편하고 제12편인데요. 제11편은 뭡니까? 소방시설에 관한 법률이고, 소방시설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12편이 뭐냐면은 화재 예방법이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률이 옛날에 한 개 있었는데, 이게 이제 같이 갈라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률이 가장 이제 개정이 된 것 중에서도 많이 개정이 됐다. 최고로 많이 개정된 게 이 부분입니다. 예,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개정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너무 막 이렇게 고치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기본서를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추록을 만들었어요. 추록이라는 건 아시죠? 그 부분을 따로 개정할 필요 없이 11편, 12편만 살짝 추록을 만들어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기본서를, 우리 책의 기본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방시설법하고 화재 예방법만 따로 요거를 추록을 만들어 가지고 드렸습니다. 우리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걸 못 받았다. 그럼 나중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받았어요. 요거만. 또 이제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또 사무실에 가서 추록 있는 거 뭐 구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드렸습니다. 공짜로. 무료로 드렸고요. 제가. 요게 몇 페이지가 되냐면은 803페이지에서 이제 이게 약 90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분량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아예 추록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본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록을 만들어서 다 이제 배부가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설에서 말씀드리면은 14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고 그동안의 개정이 뭐 주택법도 개정되고 공동주택 관리법도 최근에 개정이 되고 이렇게 제가 개정된 부분을 모아가지고 한 번씩 개정표를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오늘까지 5번에 걸쳐가지고 개정표를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아시겠죠? 네, 올려드렸단 말이죠. 네, 그걸 보고 이제 기본서를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서를 다 고쳤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자료 나가는 거는 기본서 5, 개정 5 있죠. 이게 이제 최근에 나간 거예요. 최근에. 요번 6월 13일 개정된 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표 중에서도 개정 1, 2, 3, 4, 5가 있는데 5가 가장 최근에 개정된 거다. 예. 그럼 앞으로 이게 표가 계속 올릴 거냐? 올립니다, 또. 예. 그래서 7월달, 8월달 시험 직전 전까지 개정된 거 제가 계속해서 만들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예. 그건 학원에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 또 인터넷상으로도 확인됩니다. 예. 우리 게시판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확인해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오늘 이후에도 개정된 부분도 개정표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이 개정표를 5까지 만들었다는 게 별도로 그거는 개정표를 별도로 두고 이거를 제가 주관식으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별도로 또. 그래서 이제 자료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자료가 3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 자료는 개정 1, 2, 3, 4, 5. 그 다음에 2를 수정해가지고 다시 오늘 제가 또 드린 게 있어요. 개정 2 해가지고 하나짜리 드렸죠, 이거? 예, 그러니까 개정 1, 2, 3, 4, 5를 묶어서 하나 드렸고, 예, 그 다음에 개정 2라고 드렸을 거예요. 요거는 앞에 개정 2를 다시 이제 추가 수정을 한 거, 수정. 표가 이제 뭐 잘못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시 수정을 한 거니까 예, 그 갈아 끼우면 됩니다. 예, 개정 2에다가 다시 갈아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하나가 자료가 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오늘 개정 특강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한 4시간에 걸쳐 가지고 강의를 할 자료는 바로 개정 특강, 주관식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를 오늘 드렸는데 자료 없으세요? 자료를 받으셔. 이거 지금 받아오세요. 예. 사무실에 가서. 예. 안 받으신 분들은요 사무실에 가면은 자료 드릴 겁니다. 요걸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개정에 대해서 너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개정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이 개정이 됐지만은 제가 판단해 보건데 뭐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법령 중에서도 우리가 법이 있죠. 법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시행령이 있잖아요. 시행령. 법 밑에 시행령이 있고 그 시행령 밑에 시행규칙이 있단 말이죠. 그럼 시행령 중에서도 별도로 표를 만들어 가지고 별표라는 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별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거를 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시행규칙인데 법률이 개정이 됐어. 개정이 됐지만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걸 지금 우리가 무슨 박사도 아니고 이걸 다 알아야 돼? 뭐 논문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공부 못 한다고. 그래서 이제 강의할 때 제가 요약집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면은 여러분들 천천히 하면 되지 밑줄 거 가면서, 그죠?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집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 2달 동안의 강의를 마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는 바로 그 개정법률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너무 막 이렇게 시험에 복잡하고 나오지 않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제가 소개만 해드리고 그거는 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점을 양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여러분들 자료 드렸는데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개정특강 1번 문제. 1번 문제, 1번. 1번 문제 보니까 뭐가 나오던가요? 소형주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소형주택이라는 거는 뭐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었죠? 예. 이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이제 종류가 3개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단지형이 있어요.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 있고, 두 번째가 단지형인데 연립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연립. 연립 주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뭐냐, 종류 중에 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종류가 3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형주택으로 있단 말이죠. 소형주택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원룸형 주택이라고 했어요. 원룸형.
원룸형인데 이게 뭐 방이 그럼 원룸형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방이 하나만 있는 거냐? 아니거든요. 방이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이 소형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강의에 개정된 것은 바로 소형주택이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할 때 전체적인 것을 알고 세부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죠. 네, 그거를 여러분들 충분히 아신다고 보고 제가 또 소형주택을 강의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거는 개정된 건 아니고, 예, 강의 중에서도 개정된 게 있고 개정이 안 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럼 지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요건데, 우리가 이 단지 다세대 연립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과 연립이잖아요. 다 공동인데, 다세대 주택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을 이하를 말합니다. 이하. 그 요거는 바닥 면적 660 제곱미터 초과죠. 초과인데 이 다세대가 단지형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단지 형태로. 그럼 한 개, 2개가 아니고 여러 개 단지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살아도 뭐 아저씨 몇 단지 살아요? 1단지 삽니다. 2단지 삽니다. 이렇게 하죠. 그것처럼 다세대 주택도 1단지, 2단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단지로 됐다는 거지. 연립도 단지로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전부 다 4층밖에 못 짓죠, 원래는. 근데 단지로 짓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4층이지만은 무슨 위원회 심의 받으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이제 이게 바로 나오죠, 답이. 근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5층까지 됩니다. 심의 받아서 몇 층까지? 5층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소형주택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옛날에는 소형주택이 50제곱미터 이하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닭장도 아니고 무슨, 그죠? 그래서 면적을 60으로 늘렸습니다. 아시죠? 예. 원룸형이 옛날에 얼마였다고요? 50. 그럼 도시형은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일까 말합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가 85.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뜻은 뭐냐? 단지형 다세대나 단지형 연립이 다 같이 얼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런데 소형주택은 전용 면적이 60입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예. 소형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85 이하라는 뜻은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소형만 물어봤을 때는 전용이 얼마다? 60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소형만 물어보면. 근데 이거 소형이 이제 조건이 있단 말이죠. 어떤 조건이냐? 보세요, 이제. 2번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 다른 거는 없어도 되는데 뭐는 필수다?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 욕실이 있어야 되고요. 부엌이 있어야 됩니다. 부엌. 필수가. 근데 뭐 방은 방이 있으면 좋은데, 방이 당연히 있는 거고, 욕실과 부엌을 필수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필수도 하는 거죠. 세 번째 보시죠.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럼 30제곱미터라는 거는 주거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30 미만일 때는 욕실과 무슨 실을 제외한 부분? 보일러실입니다. 부엌 아니에요.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합니다. 하나짜리 딱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몇 번 나오죠? 4번입니다. 4번. 여기가 조금 소위 말해서 이제 오늘 공부에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강의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4번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초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는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한 부분을 몇 개 이하로 침실로 구성돼요? 3개 이하입니다. 침실로 그리고 그 밖에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끊고, 침실이 몇 개 이상인 때는 2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 소형주택이 침실이 그럼 1개, 2개, 3개, 3개 이하니까 그럼 1개에서 3개 이하를 1개에서 3개 이하를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침실은
각각의 침실은 7제곱미터 이상이거든요. 각각은. 그럼 만약에 방이 이렇게 있으면요. 방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침실이 하나, 둘, 만약에 3개가 있다.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겠죠. 3개 이하니까. 3개 이하니까 2개가 될 수도 있고 1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개 이하라는 것은 뭐예요? 2개가 있거나 1개가 있거나 그런 뜻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제 맥시멈이지. 맥시멈이 3개 이하니까 요거 하나는 침실이 7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럼 각각이 이제 7제곱입니다. 자, 7제곱미터 이상. 여기도 얼마? 7제곱미터 이상이죠. 각각이. 그럼 3개 이하로 이제 침실은 3개 이하로 구성된다. 예. 그리고 요게 이제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적어도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럼 자 보세요. 30제곱미터 이상이라 했잖아요. 이상. 그럼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는 얼마 이하입니까? 60 이하지요.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요거는 같이 붙은 거지. 그러니까 3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뜻은 60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6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침실은 3개 이하라는 것은 1개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된다. 이해되시죠? 그럼 3개 이하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침실의 공간은 7제곱미터가 넘어야 돼요. 자, 문제는 거기 보세요. 갈란에 보세요. 갈란에.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세대수에 얼마가 되도록 설치됩니까? 아니, 이제 침실이 이제 3개 이하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침실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침실이 3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예. 침실이 2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3개짜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다 같이. 자, 다 같이 3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공통적으로. 60제곱미터 이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침실이 3개 이하로 구성이 되는데 침실이 2개 이상일 때는, 이렇게 된다 했을 때는 전체 세대수에 여기 얼마를 초과하면 안 돼요? 여기 중요합니다. 3분의 1을 초과하지 말 것.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은 3분의 1 이내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3분의 1 이내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침실이 2개짜리나 2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3개짜리는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60 이하입니다. 예, 원래는 이제 3개 이하로 구성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2개짜리나 침실이 3개짜리가 있다면 이거는 전체 세수의 3분의 1 이내로 설치를 된다는 뜻이에요. 요게. 자, 이제부터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갈로속이 잘 보세요. 갈로속이. 이번에 개정된 게 바로 그 갈로속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게 뭐라고요? 갈로속에 밑줄 친 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예? 그럼 여기까지는 다 책이 다 있을 겁니다. 책이 있는데 갈로 친 부분에서 그 3분의 1인데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수 중에서 세대당 주차 대수를 0.7대 적어 놓았어요. 답은 0.7대. 답은 0.7을 적어 놓으세요. 답을 미리 적어 버려요. 그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고민 많이 해봤어요. 찾아봤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원룸형, 그러니까 소형 주택의 주차를 일반 공동주택의 주차 대수와는 서로 설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는 물론 이제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은요, 원칙적으로 아파트는 세대당 몇 대 이상을 주차를 해야 됩니까?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됩니까? 건설회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요 규정을 보면은,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요, 이 소형 주택이, 그러니까 아무런 말이 없을 때 이제 그냥 공동주택은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됐다 이게 말이죠. 아무런 말이 없을 때. 그럼 만약에 아파트를 여러분들이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살고 있는 아파트가 500세대의 아파트에 내가 살고 있단 말이죠. 500세대 아파트다. 그러면 주차 대수가 몇 대 이상을 확보됩니까? 500대 이상. 기본적으로 500대 이상을 만들어 줘야 돼요. 50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됩니다. 500대. 그럼 원칙적으로는 한 대란 말이다. 한 대. 근데 소형주택은 혜택을 준다. 이거보다 완화가 됩니다. 자, 소형주택은 세대당 몇 대? 0.6대 이상이죠. 요거 아시는 분은 공부 많이 하시는데. 0.6대. 0.6대 이상입니다. 근데 전용 면적이 30 미만일 때는 0.5대. 그렇죠? 예.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 몇 대? 0.5대입니다. 0.5대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30제곱미터 우리가 미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0제곱미터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0제곱미터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 만약에 이런 이제 세대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있는데 어떤 예를 들냐면 지금 소형주택이 세대수가 저거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서 10세대가 있다 합시다. 10세대. 10세대인 소형주택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소형주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형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뭐 한 3층 정도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소형주택이 세대수가 다 10세대가 있다. 10세대가 여기. 그럼 10세대가 있다 하면은,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여기가 세대당 면적은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라고요? 30제곱미터는 다 넘어요. 넘습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10세대인 경우는 일단 주차 대수가 0.6대 이상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0.6대를 곱해보세요. 그럼 세대수는 10세대인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몇 대밖에 없었대요? 6대입니다. 6대만 확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그 사기꾼한테 속지 말라는 게 뭐냐면 빌라 분양 광고가 났어요. 저도 빌라를 분양 대행도 조금씩 해보고 했는데 옛날에 이 빌라 분양 광고를 보면요. 절대 도시형 생활적인 말을 안 해. 왜? 도시형 생활적인 주차 공간이 6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 분양할 때 다른 거 볼 거 없이 주차 대수를 확인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빌라 분양인데 10세대가 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10세대인데 주차 대수가 몇 대밖에 없다? 6대밖에 없다. 이때는 이 빌라가 무슨 주택이라는 뜻입니까? 소형주택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빌라 분양을 받을 때는요, 그 주차 면수를 찾아봐야 돼요.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느냐. 근데 막 세대수가 10대인데 10대를 주차할 수 있다. 그거는 정상적인 거죠. 그죠? 한 대 이상은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혜택을 받은 거 있죠. 소형주택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차 대수를 혜택을 준 거예요. 국가가. 예. 그렇게 주차를 다 요새 그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주차 공간을 좀 적게 확보해도 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6대를 확보하면 된다. 세대수가 10세대일 때는 6대만 확보하면 되죠. 예. 얼마 이상이고? 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예. 30 미만일 때 0.5대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30 이상만 생각하면 되죠. 예. 자, 갑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 이제 3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아까. 어디 갔어요? 침실이 2개 이상 또는 3개 이상이 3개짜리가 있으면 전체 대수의 3분의 1까지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럼 전체 세대수가 지금 몇 세대예요? 10세대죠. 10세대인 경우는 3분의 1이 얼마죠? 3세대잖아요. 그럼 뭐가 3세대 설치하는 거예요? 침실이 한 개 말고, 여기는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 다 포함이 되는데, 침실이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을 할 수도 있고, 세 개 이상을 세 개짜리 할 수도 있잖아요. 예. 두 개나 세 개짜리가, 침실이 두 개나 세 개짜리가 전체 세대수 3분의 1밖에 설치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10세대인 경우는 3세대밖에 설치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 대수를 0.7대로 계산해봐, 여기다가. 이제는, 여기다가 10세대인데 0.7대 이상일 때는, 세대 0.7대 이상을 했죠? 그럼 7대 이상을 설치되잖아요. 그죠? 주차 공간을 어디 갔습니까? 0.6대일 때, 요럴 때는 10세대인 경우는, 원래 10세대인 경우는, 그러니까 3세대일 때, 이때 주차 공간은 몇 대? 원칙적으로.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침실이고, 침실이 두 개 이상이잖아요. 예. 3세대고, 주차 대수는 6대 이상, 예, 최소 6대 설치하면 됩니다. 자, 근데 3분의 1이니까, 예, 6대인데, 0.7대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갈로 속여 보세요. 0.7대로 한다면 여기 7대가 확보되겠죠? 예. 된다면, 요때는 2분의 1까지 설치할 수 되겠죠? 예. 요때는 전체 세대수의 얼마까지? 2분의 1, 2의 이내까지 된다 그랬죠? 예. 그럼 이 전체 세대 2분의 1은 몇 세대죠? 5세대, 5세대. 그럼 결국은 주차 대수를 한 대만 늘렸는데, 한 대가 증가된 거죠? 한 대 증가인데 침실의 공간을 3세대에서 몇 세대로? 5세대. 그러면 침실이 2개 이상짜리는 세대수가 원래 3에서 5개니까 2세대가 증가됐죠? 2세대가 증가된 거지.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저밖에 없어요. 이거 밤새도록 고민하고, 이거 수학 문제 풀어보듯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예, 이게 제가 수학을 그렇게, 물론 옛날에 수학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만은, 대학생 돼가지고, 고등학생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그렇게 수학적인 머리는 말이 제가 없어요, 원래.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원룸형 주택, 소형주택 있잖아요. 소형주택인데, 원칙은, 그 침실이 한 개짜리도 해도 되고, 너네들이 2개도 하든지 3개도 알아서 해라. 그 대신 30 이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침실의 공간을 7제곱 이상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침실을 2개짜리를 한다든지 3개짜리를 하게 되면은 전체 세대 3분의 1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도록 됐단 말이죠. 그럼 전체 세대 10세대니까 원래 3세대밖에 설치를 못 해요. 그리고 주차도 6대 이상을 설치하면 돼요. 근데 0.7대 이상을 한다고 하면은 한 대가 늘어났잖아요. 주차는 한 대가 늘어났지만은 세대수 설치는 2분의 1까지 증가되거든. 그럼 이거는 5세대니까 결국은 뭐냐? 2세대를 더 만들 수가 있다. 2세대가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만큼 너네가 주차를 한 대를 더 공간을 확보한 것만큼을 침실이 2개나 3개 이상을 설치하는 경우를 혜택을 2세대를 더 주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이 갈로 안에 개정된 부분이 바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요, 개별적으로 이해 안 되면은 그냥 뻗대지 말고, 부산말로 뻗대지 말고 오세요,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럼 1번은 해결됐습니까? 예, 0.7대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2번.
투기 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 여러분들, 이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굉장히 다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럼 이거를 여태까지 제가 1회부터 강의를 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매 제한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시험에 나왔다면 저한테 사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드릴게요. 상품권이 아니고 상품을 드릴게요. 상품을 아예. 없어요.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니까. 지금 26회잖아요. 약 30년 가까이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거. 그러니까 이 전매 제한은 원래 이 전매 제한 기간이 누가 알아야 되는 겁니까?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돼요. 공인중개사. 근데 우리는 주택관리사인데 뭐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관리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시험에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왜 시험에 안 나오냐면은 이게 잘 바뀌어요. 금방금방 바뀐다고. 그럼 작년에 바뀐 거, 올해 바뀌고, 올해 바뀐 거, 작년에 또 내년에 바뀌고, 계속 바뀌거든. 어떻게 감당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이걸 어떻게 강의를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바뀌니까 강의하기 어렵는데 한 개만 하자는 거지. 한 개만. 우리 서울 지역은 전부 다 무슨 지구입니까? 서울 바닥이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전체가. 서울권은 전부 다, 묻지 마요. 전부 다 서울권은 투기 과열지구로 다 됐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럼 투기 과열지구에서 적어도 이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전매한 행위 제한 기간을 보자 말이에요. 그럼 수도권은 몇 년? 3년입니다. 3년 적어 놓으세요. 수도권은 3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년입니다. 1년. 전매 제한이. 그러니까 만약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은 3년 동안에 자기가 팔고 사고를 못 해요. 예. 분양을 받아도 분양권을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판다. 근데 팔고 싶어도 못 팔지만은 전매 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3번으로 살짝 넘어옵니다. 3번에. 예.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것은 제일 마지막에 8번입니다. 8번. 답은 8번입니다. 예. 답은 8번 해놓으세요. 8번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8번을 보면요. 물론 이제 1번부터 쭉 보겠지만은 8번부터 보면은 실직이나 파산이나 또는 신용불량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자, 만약에 이제 실직을 했어요. 또 그 사람이 파산을 했어. 이럴 때 경제적으로 어렵죠. 이럴 때는 전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거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판단은 행정관청에서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어렵냐? 신용불량이 어느 정도 어렵냐? 이거는 판단은 행정관청, 감독관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법령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개정이 된 거는 8번이지만 1번부터 잠깐 공부를 해봅시다. 1번은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인데 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애들이 학교가 만약에 이제 충청도로 갔어요. 애들이 충청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신도시로. 그럼 여기 이제 취약이잖아요. 예, 취약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간 거예요. 서울에 살다가. 요거는 팔 수가 있습니다. 예, 전매행위 제한을 안 받습니다. 아까 3년, 1년 있었죠? 안 들어가는 거야. 예, 취약이다. 그래서 이사를 다 갔어. 이럴 때는 내가 서울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 팔 수가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반대는 된다, 안 된다? 충청권에서 서울에 분양받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 외곽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온 것은 안 돼요. 전매행위 제한 받습니다. 예. 2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한다. 그러니까 만약 상속이라는 거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분양권을 받은 거는 팔고 사고가 가능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로 체류한 경우, 이혼으로 인해서 입주한 입주자로 서는 집이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번,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청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대개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철거가 되는, 만약에 도로가 만들어진다. 도로가 2차선인데 4차선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 지역의 주민들은 철거될 겁니다. 그 이 철거 주민한테 뭐를 주냐면은 이주권을 줍니다. 이주권. 딱지. 예. 요건 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팔고 사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분양받은 거는 팔고 사고 가능합니다. 6번.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나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경매, 공매가 시행된다. 이것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7번. 입주로서의 집이나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정리하는 경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 내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는 A라는 사람의 단독으로 분양받은 거예요. 단독으로. 근데 이걸 공동명의, A하고 B, B가 배우자거든요. A와 B가 공동명의로 이제 명의 변경한 거예요.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명의 변경한 겁니다. 예. 이럴 때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요 B만큼의 지분을 정려가 되는 셈이죠. 요거는 뭐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전명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리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하는 거는 전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8번, 최근에 이제 실직 파산, 신용불량. 그래서 제가 되게 아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한 3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는 바람에 장사를 접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년 동안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뭐 음식점 하신 분들 있잖아요. 3년 동안에 뭐 손님이 와야지 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이 고통이 심한데 그런 분들은 이제 분양권 받은 거는 그 기간 동안에도 팔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이제 4번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제 개정이 된 건데 요게 이제 최근에 6월 13일자로 개정된 게 많습니다. 그럼 4번부터 볼게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인데, 이 주택관리자 선정은 누가 선정합니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했을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거겠죠. 결국 선정하는 거는 누가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합니다. 그럼 선정할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전자입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입찰 방식.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럼 경쟁 입찰이든 수익 계약이든 다 같이 무슨 반수? 과반수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그 밖의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를 것 됐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3번 동그라미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국토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뭐로 할 것? 경쟁 입찰이 들어갑니다. 경쟁 입찰. 그 갈로 속에 적어 놓으세요. 경쟁 입찰. 그럼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슨 입찰 방식으로 다 이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경쟁 입찰로 해야 된다. 경쟁 입찰. 이 경우는 이제 다음의 사항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거예요. 입찰의 절차라든지 입찰의 참가 자격이라든지 입찰의 효력,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런 거죠. 이런 것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 다음에 삭제된 게 이겁니다. 지금 그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삭제라고 해놨죠. 그거를 빨간 부분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삭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해보세요. 빨간색.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요, 3색짜리 있잖아요. 이렇게 볼펜 3색, 파란색, 빨간색, 뭐 네 색깔도 있겠지만은, 검은색 그런 거를 들고 다니셔야 돼. 이제는 이제 단순해가지고는 안 돼요. 빨간색 막 긋고 지금 책을 갖다가 막 하나를 이제 작살내야 되거든. 작살내야 되는데 이게 막 밋밋하게 해가지고는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요. 막 울긋불긋 막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은.
아시겠죠? 색깔로 통일해가지고 막 해야 머리 속속 들어와요. 밋밋하게 연필로 막 깔짝거려가지고는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지금. 그거 말씀드리고, 그럼 삭제 보겠습니다. 뭐가 삭제됐는가 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어.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무슨 계약의 방법으로?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1:1 계약이잖아요. 1:1 계약 방식. 1:1 계약 방식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를 선정할 때는 원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입주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얼마 이상이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공부하셨잖아요, 그거. 그리고 이제 이때는 입주자 대표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조건이 있었죠. 이게 삭제가 됐습니다.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 삭제가 됐다는 거는 뭐 하는 게 좋아요?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괜히 머릿속에 들고 있다가 더 헷갈려. 아예 처음부터 없던가, 있어가지고 없으면 이거 뭐 더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입찰 과정 참관을 원할 때는 뭐 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관을 해줘야 되겠죠.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기간은 무슨 주기죠? 장기 수승 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해 정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삭제가 안 되고 그대로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옛날에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일정한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서면으로 10분의 1 이상이 이의 제기가 없을 때 할 수가 있었는데, 요런 게 삭제가 됨으로써 이제 제한이 없어졌어. 아시겠죠? 요런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 까다롭게, 그동안에 너무 까다롭게 한 거야. 주택관리업 선정을. 너무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선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반대 세력이 10분의 1만 있어도 뭐 안 되고 했잖아. 반대파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도 그 무시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 태클을 건단 말이야. 태클을 걸면은 주택관리업 선정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뜻이 그게 아닌데, 10분의 9는 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뭐 이런 게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되면서 삭제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강의는요, 무조건 원래 제가 강의가 조금 1시간 넘게 또 강의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왜냐면 강의할 때는 이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원래 강의할 때는 막 정신이 없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막 1시간 할 때도 있고 1시간 20분 할 때도 있는데, 오늘만큼은 딱 우리 촬영하신 분하고 사인이 맞아가지고요, 50분 딱 정확하게 50분, 45분에서 50분 사이 딱 쉬고, 쉬고 또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쉬고 10분간 휴식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5번부터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예.